페라리 전기차의 실내 디자인이 공개됐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 할 것 없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터치가 들어간 이번 디자인을 역대급 혁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니 조니 아이브고 뭐고 이게 어떻게 페라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페라리의 야성,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기존 페라리 차들이 보여주던 긴장감 있고 전투적인 콕핏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어떻게 보면 애플스러운 실내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오늘은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선 페라리 루체의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의 첫 번째 전기차, 이름은 루체로 확정됐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빛이라는 뜻인데요. 전기차의 이미지랑 일맥상통하는 느낌은 잘 듭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해보면 페라리가 그냥 이름을 직관적으로 쉽게 잘 정했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페라리가 이런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이름을 붙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페라리의 차 이름은 지금까지 언제나 숫자와 지역명을 중심으로 명명되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스포츠카들은 배기량과 기통수 혹은 엔진 스펙으로 이름이 정해집니다. 페라리가 슈마허랑 같은 팀으로 F1 최고의 성적을 내던 시기에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스포츠카 458 이탈리아, 4.5L 8기통이라서 458이고요. 또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스포츠카 중 하나인 296 GTB도 2.9L 6기통이라서 296입니다.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페라리 488 같은 경우도 있죠. 실린더 한 개당 배기량이 488cc라서 488이었고, 812 슈퍼패스트처럼 800마력의 12기통이라서 812라는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퓨어 스포츠카가 아닌 차들, 이 GT 성향의 차들은 의미 있는 이탈리아의 지역명을 따서 차의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페라리 로마죠. 라돌체비타,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면서 로마라는 이름을 썼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 알아보면 1950, 60년대 이탈리아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서 당시 할리우드 영화들, 로마의 휴일 같은 영화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촬영이 많이 됐고, 오드리 헵번이나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로마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비아 베네토 거리에는 진짜 멋진 수트를 입은 신사들이랑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들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와인을 마시고, 파파라치들이 또 그 사람들을 찍으려고 막 몰려다니고, 밤새 파티가 열리고 아름다운 예술과 패션을 즐기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1950, 60년대 로마가 누렸던 황금기, 그 특유의 낭만과 풍요, 그리고 걱정 없이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단어가 라 돌체 비타입니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1960년 영화를 통해서 이 단어가 다시 한번 각인되기도 했죠. 아무튼 페라리도 옆자리에 연인을 태우고 여유롭게 로맨틱하게 달콤하게 타는 차라는 뜻에서 로마라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페라리는 이렇게 숫자 기반의 스포츠카 네이밍, 지역명 기반의 GT카 네이밍을 해왔고, 여기에 추가로 어떤 사람한테 헌정하는 모델을 만들 때 엔초 페라리나 기노 같은 이름을 붙여오는 게 다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그런 전통적인 네이밍과 관련이 없는 루체, 빛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페라리에 따르면 나아갈 길을 환하게 비춘다는 의미에서 루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새로워진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라는 걸 이름에서부터 나타내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전기차의 동력원, 에너지를 떠올리게 해서 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페라리 루체 실내 디자인의 핵심은 러브 프롬과의 협력입니다. 페라리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려 지난 5년간 이번 신차 디자인의 모든 영역에 걸쳐 긴밀히 협업해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페라리라고 하면 이탈리아 피닌파리나와의 협업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원래 1951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페라리는 엔진하고 셰시만 잘 만들고, 거기에 차체 디자인, 이 스타일링은 외부 디자인 스튜디오 까루체리아 피닌파리나가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원래 외주였죠. 그런데 페라리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디자인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디자이너 플라비오 만조니를 영입하고 자체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면서 라페라리를 시작으로 직접 모든 차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나온 차들 여전히 우아하고 스포티했고, 모두가 우려하던 첫 번째 SUV 프로산게도 멋지게 디자인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루체가 페라리의 첫 번째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외관 디자인을 페라리 디자인팀이 만들어낸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였을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럭셔리, 전기차의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 이런 것들은 사실 페라리가 해본 적 없던 것들이고 잘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페라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디지털 감성공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러브프롬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아니, 러브프롬이 뭔데 감히 디지털 감성공학의 정점이라고 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러브프롬이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조니 아이브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제품들을 거의 다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직접 영혼의 파트너라고 말한 사람이죠. 사실 조니 아이브는 1992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 있던 암흑기에 입사를 했던 사람이고, 애플은 디자인에 별로 관심이 없는 회사구나, 난 여기서 안 되겠다 라고 퇴사를 하려고 하던 1997년에 스티브 잡스가 딱 복귀를 해서 디자인실 구석에 쌓여있던 조니 아이브의 시제품들을 보고 너 퇴사하지 마 하고 만류를 했다고 하죠. 잡스가 꿈꾸던 단순함,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디자인을 이미 아이브가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잡스는 아이브를 애플에서 자기 다음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재무팀이나 엔지니어가 태클을 걸지 못하도록 보호해줬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플 제품들이 다 조니 아이브의 손에서 디자인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조니 아이브가 만든 디자인은 뭐가 다르냐? 아이폰이랑 아이맥을 만든 사람이 자동차 실내를 디자인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길래 이렇게까지 호불호가 갈리는 거냐? 이걸 이해하려면 조니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사실 하나인데 스커클입니다. 우리가 아이폰 앱의 아이콘을 보면 사각형인데 모서리가 둥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둥근 사각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다라고 하면 사각형의 내 귀퉁이에 동그라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직선이 가다가 갑자기 원의 곡선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라운디드 렉탱글, 둥근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제품이 이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방식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직선에서 곡선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 여기서 곡률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0이었다가 갑자기 값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는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디자이너들은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조니 아이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이브가 집착한 게 바로 곡률 연속성, 영어로 커버처 컨티뉴티라는 개념입니다. G2 연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직선에서 곡선으로 넘어갈 때 곡률이 갑자기 툭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부드럽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어디가 직선이고 어디가 곡선인지 경계가 안 보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형태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스퀘어 플러스 서클인 스커클, 사각형과 원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손에 쥐었을 때 아이맥을 바라볼 때 어디가 직선이고 어디가 곡선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예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조니 아이브가 이렇게 스커클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도 그런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곡선에 또 병적으로 집착하는 마크 뉴슨이라는 산업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사실 시드니 예술대학에서 보석 세공하고 조각을 전공했어요. 그래서인지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제품이라기보다 조각 작품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마크 뉴슨이 대학 졸업 2년 만인 1986년에 로키드 라운지라는 의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루미늄 리벳을 하나하나 박아서 만든 유선형 의자인데 마크 뉴슨의 인생을 바꿔놓은 작품입니다. 1993년에는 마돈나의 레인 뮤직비디오에 이 의자가 등장하기도 했고, 2015년에는 경매에서 약 3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 정도에 낙찰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디자이너의 작품 중에 경매 최고가 기록이에요. 아무튼 뉴슨은 이 작품의 성공으로 이후에 퀀타스 상공의 A380 기내 전체를 디자인하게 됐고요. 스위스 시계 브랜드 이케팟도 직접 공동 창업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루이비통 가방, 에르메스 제품, 펜탁스 카메라, 리바 스피드보트까지 가구에서 시작해서 교통수단까지 올라간 역대급 산업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마크 뉴슨의 디자인에는 일관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다는 거죠. 매끈한 곡선, 부드럽게 흐르는 표면,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소재, 모든 작품에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키드 라운지도 마찬가지죠. 날카로운 각 없이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커클에 집착하는 조니 아이브랑 곡선에 집착하는 마크 뉴슨이랑 둘이 합이 잘 맞춰서 친구가 됐다가 공동 창업까지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2019년에 만들어진 러브프롬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러브프롬이 지난 5년간 디자인한 결과물이 이번에 공개된 페라리 루체의 실내인 건데요. 이 디자이너들의 배경을 알고서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루체의 실내 디자인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든 결과물을 본격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번에 공개된 건 페라리 루체 실내의 핵심 부품들입니다. 핸들, 계기판, 센터 콘솔, 컨트롤 패널, 키, 시트 이런 것들이 먼저 공개된 거고요.
외관 디자인까지 해서 페라리 루체의 최종본은 올해 5월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차의 외관보다 실내를 먼저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죠. 그만큼 페라리가 루체의 실내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차의 정체성이 외관이 아니라 실내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핸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떻게 보면 게임방에 있는 레이싱 휠 같기도 한데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 페라리에 들어가던 전설적인 나르디 핸들을 재해석한 겁니다. 얇은 3개의 스포크, 그리고 가운데에 박힌 페라리 로고, 형태가 거의 비슷하고 클래식한데 이걸 만든 공법은 상당히 애플스럽습니다. 보통 핸들은 뼈대에 가죽을 씌우고 플라스틱 버튼을 끼워 넣는 건데 루체 핸들은 100% 재활용 알루미늄 덩어리를 CNC로 깎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음새가 없습니다. 조니 아이브가 맥북을 만들 때 세상에 알린 유니바디 공법, 알루미늄 한 덩어리에서 깎아내는 방식을 이번 루체 핸들에도 적용했어요. 총 19개의 부품을 가공해서 조립했기 때문에 일반 페라리 핸들보다 400g 더 가볍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차가운 금속 질감이 그대로 손에 전해지는 그 느낌이 어떨지 굉장히 생경한 느낌일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핸들의 림 부분은 그냥 가죽으로 감쌌는데 페라리 핸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RPM이 올랐을 때 변속하라고 깜빡깜빡 알려주는 시프트 인디케이터나 카본이나 알칸타라 가죽 이런 게 적용되지 않아서 약간 낯선 느낌은 들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게임할 때 쓰는 레이싱 휠 같기도 해요. 그리고 스포크 양쪽 아래에 컨트롤 모듈이 2개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마네티노, 작은 레버가 있어서 셰시 세팅을 어떻게 할지를 조절할 수 있고요. 왼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조절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요즘 페라리 핸들의 방향성하고 많이 달라져서 좀 낯설기는 합니다. 지금 차들을 보면 핸들의 버튼이 아주 빼곡하게 박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F1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주행을 하면서도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브레이크 밸런스, 엔진 맵, 서스펜션 세팅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는 그 전투적인 느낌이 최근 페라리 핸들의 정체성이었던 것 같은데 루체 핸들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급격하게 미니멀해졌습니다. 우아하고 클래식하고 아름답지만 이 핸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서킷보다는 약간 라운지 같은 곳이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호불호의 시작점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계기판입니다. 일단 이 계기판은 스티어링 컬럼에 직접 장착돼 있어요. 핸들 위치를 조절하면 계기판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죠. 폭스바겐 ID4처럼? 아무튼 페라리 양산차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계기판 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동 개발한 초박형 OLED 패널이 2장 겹쳐져 있습니다. 위쪽 패널에 원형 구멍 3개가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아래쪽 패널에 그래픽이 보입니다. 속도계, 파워미터, 지포스 같은 정보가 각각의 구멍 안에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마치 실제 아날로그 계기판처럼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물리적으로 2개의 화면이 실제로 다른 높이에 있기 때문이죠. 야,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위쪽 OLED의 검은 영역도 화면이에요. 드라이브 모드나 기어나 온도, 시간 등등 정보를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링이 이 원형 그래픽을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지털 계기판의 형태는 역시 스커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라리랑 잘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를 떠나서 이 계기판의 퀄리티만 놓고 보자면 저는 지금까지 본 디지털 계기판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수억 원짜리 페라리 전기차인데 똑같은 디스플레이를 넣더라도 이 정도 차별성은 있어줘야겠죠. 스마트 키도 독특합니다. 사실 요즘은 차 키를 아예 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현대기아든 테슬라든 BMW든 그냥 핸드폰을 찾기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굳이 스마트 키를 들고 다녀도 어디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페라리는 굳이 반드시 이 스마트 키를 들고 다녀야만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키부터 보면요, 유리블록이라서 반짝반짝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이 안에 세계 최초로 자동차용 E-잉크 디스플레이를 내장했다고 합니다. E-잉크는 전자책 리더기에 들어가는 그 화면이죠. 화면이 바뀔 때만 전력을 쓰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전력 소모가 0입니다. 그래서 이 키는 평소에는 주머니 속에서 항상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차에 타면 반드시 이 키를 이 도크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키의 노란색이 검정색으로 변하고 기어 셀렉터 상단이 노란색으로 변하죠. 야, 이건 진짜 멋진 연출입니다. 마치 키에 담겨있던 노란색 에너지가 차로 옮겨가는 것 같은 연출이에요. 그리고 계기판이 켜지고 컨트롤 패널이 켜지고 실내 조명이 순서대로 켜집니다. 이거 하나를 완성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사실 조니 아이브가 애플에서도 또 집착했던 것이 포장을 뜯는 순간의 경험이었거든요. 아이폰 박스를 열 때 뚜껑이 천천히 올라오는 그 느낌, 공기 저항까지 계산해서 뚜껑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 페라리 루체의 키 세레머니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차에 타는 순간, 시동을 거는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아이브한테는 디자인의 핵심 중 하나인 거고, 특히 페라리 같은 럭셔리 전기차들에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페라리 보도자료에 따르면 루체는 전기차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주도한다 라는 업계의 고정관념을 깨고 다수의 제어 장치를 기계식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 조니 아이브 본인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대시보드에 터치스크린이 깔리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아닙니까? 아이폰이 터치스크린을 대중화시켰고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익숙하니까 차에도 터치스크린을 넣자 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대형 터치스크린 유행으로까지 번지게 된 건데, 갑자기 원조가 그거 차에선 틀렸어 라고 말한 거죠. 실제로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도 보면 터치스크린으로 라디오 채널이나 에어컨 같은 기본적인 조작을 할 때 물리 버튼 대비 운전자의 시선이 도로를 벗어나는 시간이 훨씬 길었고, 같은 조작을 하는 동안 주행거리가 약 1000m나 더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운전할 때 위험하다는 건데, 맞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사실 이런 대형 스크린이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자동차의 터치스크린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는 차 안에서의 경험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전기차 충전할 때 혹은 앞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페라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브랜드다 보니까 오로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센터 디스플레이를 관통하면서 올라와 있는 큼직한 토글 스위치들, 유리로 만든 볼륨 노브, 위쪽 오버헤드 콘솔에는 항공기 조종석에서 따온 토글이나 풀아웃 스위치가 있어서 실내등이나 론치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도록 했어요. 모든 버튼의 클릭 감촉은 페라리 테스트 드라이버들과 함께 20회 이상의 블라인드 평가를 거쳐서 조율했다고 합니다. 누르는 힘, 들어가는 깊이, 딸깍하는 이 소리의 주파수까지 기계적 피드백과 음향적 피드백의 가장 조화로운 조합을 찾았다는 게 페라리의 설명입니다. 눈으로 안 보고도 손끝 감각만으로 내가 지금 에어컨을 켰구나, 서스펜션 모드를 바꿨구나를 알 수 있게 만든 거죠. 터치 스크린의 시대에 일부러 물리 버튼으로 돌아간 건데, 그 물리 버튼을 옛날 수준이 아니라 럭셔리 시계 수준의 정밀도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센터 디스플레이도 특이한 구조로 장착돼 있어요. 볼 앤 소켓 조인트, 사람으로 치면 어깨 관절 같은 구조입니다. 아래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운전자 쪽으로도 조수석 쪽으로도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마크 뉴슨이 럭셔리 워치메이킹에서 영감을 받은 물리적인 바늘이 장착된 멀티그래프도 하나 장착돼 있습니다. 최첨단 전기차에서 여러모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러브프롬이 말하는 디지털 시대 감성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러브프롬이 공개 행사에서 이 부품들을 전시할 때 다 분해해서 박물관처럼 펼쳐놨다고 합니다. 숨겨진 하드웨어까지는 전부 조형적으로 디자인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찍어서 스탬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깎아서 조각하듯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도 애플의 방식과 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 내부 기판의 부품 배치까지 심미적으로 설계한다는 그 유명한 일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거, 페라리에도 그런 철학이 이식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루체의 실내를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 일단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먼저 이 디자인이 좋다 하는 분들은 터치스크린 일변도의 최근 인테리어 디자인 너무나 지겨웠는데 드디어 가장 명쾌한 해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겹쳐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의 혁신, 이건 자동차 실내를 넘어선 예술의 경지라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자동차 매거진 에버는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는 디자인은 빨리 잊힌다, 하지만 논쟁을 일으키는 디자인은 오래 남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낯섦이 시간이 지나면 뉴 클래식이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반대로 비판하는 쪽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맥라렌 F1을 디자인했던 피터 스티븐스는 여기서 페라리의 말마크를 떼면 그냥 중형 혼다 세단 같다 라면서 독서를 남기기도 했어요. 페라리 특유의 F1 DNA, 그 전투적이고 긴장감 있는 맛이 싹 사라지고 애플의 맛이 돼버렸다는 거죠. 제 솔직한 감상도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아름다워요. 조니 아이브가 만든 스커클 라인, 그 어디에도 모난 곳 없이 매끄럽게 떨어지는 곡선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특히 삼성과 협력으로 개발한 이중 레이어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의 혁신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페라리인가? 라고 물으면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페라리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위험함에서 나왔잖아요. 비싸서가 아니라 뭔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날카로움,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루체의 실내에는 그런 야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전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다정한 느낌마저 들어요. 특히 저 나르디 스타일의 핸들을 잡으면 서킷에서 0.1초를 다투는 치열함이 느껴지지 않고 오래된 클래식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그냥 유유자적 달리는 느낌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페라리를 보면서 감탄은 나오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차의 외관을 못 봤으니까요. 오는 5월에 페라리 루체의 외관 디자인이 공개됩니다. 만약에 이 평화롭고 정제된 실내가 페라리 특유의 격렬하고 공격적인 외관과 만난다면 그때는 또 전혀 다른 충격적인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과연 조니 아이브의 터치가 페라리의 독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가는 빛이 될지 5월에 공개될 완전체를 기다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페라리 루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